피청구인이 12월 3일 오후 10시, 밤 10시 53분경에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청구인이 뭔가 흥분해서 자랑하듯이 이 얘기를 했다고 진술을 하셨죠. 다소 주관적인 얘기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적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체포 지시가 피청구인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명단에 나와 있는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두 번째는 방첩사령관이 얘기했던 그럼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증인은 12월 5일 오후 4시경 국정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뜻이라며 경질 통보를 받았고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응하셨죠. 그렇습니다. 초과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에 이제 순순히 응하신 것 같은데 그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해서 응했던 것인가요? 12월 5일 날 16시에 국정원장께서 직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니까 정무직들이 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해 주셔야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었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인사기획관을 보낼 테니까 사직서를 내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정원장님께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까? 라고 여쭤봤고 국정원장님께서는 네, 아니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그럼 우리 인사를 누가 합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결국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냐 그런 부분은 대통령의 뜻이다 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날 10시 한 반경에 국정원장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예, 있습니다. 시간. 그만. 질문은 끝났습니다. 네. 저희 이게 맥락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시면 저희가 제주신문 시간을 좀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예, 제주신문 넣으세요. 그러니까 5분 넣고 나중에 5분 빼겠습니다. 5분 넣으세요. 계속 이야기합니까? 네. 그래서 12월 6일 날은 10시 한 반경에 제가 그 이임식을 간소하게 한 이임 차담회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께서 방으로 좀 오라고 그래서 방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2차장, 3차장 기술장이 다 있었는데 갑자기 원장님 저 이임식 차담회 잘 끝나고 왔습니다. 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했더니 아니 뭐 이렇게 서두르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무직이다 그렇죠. 그냥 예전처럼 다시 일해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농담 삼아 원장님 저 안 잘린 거예요? 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고 이 얘기는 다른 차장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날 10시 반에는 다시 이 차장으로 일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지시를 받았고 12월 6일 12시에 제가 정보위원장 간담회를 그러니까 면담을 하러 갔었는데 그 면담에서 사실은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2월 6일 12시경에 그 정보위원장실에서 면담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대통령께 제청해서 국정원장이 경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 오후는 아마 그 정보위에서 얘기했던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보도가 되는 상황이었고 그날 저녁 7시경에 어떤 직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겪다 보니까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고 제 경질 이유를 유일하게 아시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2월 6일 10시 44분경에 조선일보에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한동훈 체포 지시,
거부하자 경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제 증인과 다른 정무직들을 함께 불러서 증인에게 오보조라고 물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국정원장이 증인의 말을 들어줄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장이 원하는 대답이 오보인 것 같아서 긴 말하지 않고 맞습니다라고 해주셨죠. 저는 사실 12월 6일 날 갑작스럽게 다시 일하자고 그런 부분이 아마 그 12월 6일 날 아침에 있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그 조선일보의 오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정원장님께서도 또 오보라고 그랬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께서 그 12월 6일 날 아침에 저를 이제 같이 일하시지요 라고 한 다음에 전화를 하셔서 조선일보 기자가 오보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가 아니고 제가 12월 3일 날 분명히 관련된 사항을 원장님께 말씀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배경 없이 홍 차장 이거 오보죠? 예, 오보입니다. 라고 했는 게 저 조선일보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팩트를 보면 윤 국정원 1차장에게 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도 거부한 듯 그 밑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국정원의 조직과 임무가 없다 등등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팩트가 아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보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제가 오보라고 했던 부분은 2월 6일 아침에는 그 보도가 오보였어야만 했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7일 KBS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평소 직접 자주 보고를 했고 신뢰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신뢰받는 것과 부당한 명령을 따르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죠. 증인. 평소 직접 보고를 자주 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뭐 기사에 대통령께 적시되어 몇 있죠. 번 보고 드린 적은 있지만 자주 보고 드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증인이 한 인터뷰에 대한 기사 아닙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 끄지 마시고. 증인은 피청구인이 12월 3일 8시경 증인에게 비아폰으로 전화했을 때 비아폰을 보좌관에게 맡겨두고 청담동 몽중원 식당에서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게 왜 궁금하시죠? 제 지인들이면 뭐 여러분인데 혹시라도 이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름을 술은 얼마나 마셨나요? 사실 그날 저와 같이 자리셨던 분들이 연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라 술을 많이 하시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자료는 네.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고요. 지금 SBS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네. 그 어쨌든 제목에 보면 네. 대통령 직접 지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라는 기사를 제시하면서 네. 검찰이 네. 이 기사가 가감없이 사실대로 보도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기사를 제시하면서 저한테 물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서가 가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위로 작성된 건가요? 한번 그 조서 관련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지금 갑자기 이렇게 뭘 하나 띄워놓으시고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뒤를 좀 설명해 주시면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이 어렵나요? 예, 아무래도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글자 그대로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법정에 와 가감없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긴장된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조금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인께서 물으시는 거는요. 이 보도 내용이 네. 대통령께서 직접 체포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네. 그 보도된 경위가 증인께서 정보위원회에서 이렇게 직접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보도가 되는 게 맞냐 그런 질문으로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인용한 것은 제가 보기엔 12월 6일 날 조선일보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인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실제로 제 워딩으로 얘기한 부분은 지난번 22일 날 나왔던 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이고 대부분 다 간접 화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버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증인이 제시된 메모가 여인영이 불러준 명단이라고 하면서 검찰에 제출했죠. 그렇습니다. 위 메모는 증인이 작성한 게 아니고 아까 그 보좌관이 옮겨 작성했고, 적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메모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좌관에게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습니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 적은 메모는 너무 날려 적어서 보기 힘들어서 제가 구겨버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죠. 네. 증인 이 메모 작성한 보좌관이 누군가요?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물어봤는데요. 제가 뭐 국정원 직원이기 때문에 국정원에 대한 신분을 공개할 수 아니에요.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 메모의 보좌관은 이런 메모를 들은 적도 없고 메모를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보좌관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닙니다.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3명 다 이렇게 그 진술했습니까? 그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까? 보좌관이 증인은 작성한 게 제가 없다고 증인이 아니지 말씀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긴 했네요. 그렇죠? 자, 이 명단을 주면서 체포 검거 지원과 위치 추적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게 여사령관의 부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왜 미친놈이다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멈췄습니까? 우리 변호사님 네. 한번 다음- 이 명단 한번 다음 쭉 질문 읽어보십시오. 어떤 여쭙겠습니다. 느낌이 드나? 증인은 검찰에서 그 계엄 당일 22시 53분경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네. 제가 대통령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대통령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보고드렸다라고 진술했죠. 그렇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불과 20분 전까지 대통령과 함께 있다가 국정원에 복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22시 53분경에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간 줄 알고 증인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네. 그 국정원 그 다음 조태영 원장님께서 국무회에 갔다 왔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대통령이 이미 뵙고 왔다는 말씀도 저한테 안 하셨습니다. 제가 언제 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조태영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다음날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알았죠. 네. 네. 대통령께서는 22시 53분경 전화에 대해서 아까 국정원장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왜 안 했냐?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해야 되는데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령관이 육사 후배니 방첩사를 도와서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데 증인의 말과 다른데 어떤가요? 대통령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십니까? 증인에게요. 저한테요. 네. 뭐 일부 유사한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 싹 다는 누구를 지칭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으셨다라고 대답을 했고 비상계엄 선포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반국가 세력을 전부 잡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방첩사를 도우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임무는 방첩사가 진행할 것이고 저희는 지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라고 대답했죠. 예. 결국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는데 증인 혼자 그렇게 이해한 것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증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 방금 소추인단이 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회의 직후에 보고를 드렸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아니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질문이 끝나고 답해 주시죠. 네. 증인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시기에 대해서 12월 11일 검찰 조사 때는 정무직 회의 후 1차장 산하 부사장 회의를 마치고 다시 올라가서 독대를 했다라고 했다가 맞습니다. 1월 22일 국조특위 오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 어떻게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 있냐 정무직 회의에서 말을 했다고 했다가 국조특위 오후에는 정무직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서 정무직 회의가 종료하고 나서 독대를 했다라고 진술이 변했는데 도대체 언제 보고를 한 겁니까? 예, 변호인님, 그거 물어봐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나와서 핵심만 말하시죠. 언제 보고를 했다는 것인가요? 제가 22일 날 오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후에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언제 의지지 보고하셨냐고요? 일단 제가 오전에 얘기할 때는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화를 받고 지시를 받은 다음에 11시 06분에 방첩사령으로부터 잠시만요, 증인. 그게 증인의 진술이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해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언제 보고를 하셨는지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시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정무주개가 끝나고 산하부장하고 간단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독대 보고를 원장님께 신청해서 그 다음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요. 증인이 진술한 조서입니다.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했음에도 조태용 국정원장이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원장님 최소한의 지침과 방향을 주셔야죠라고 말씀드리니 박차고 나갔다고 했죠. 증인은 신념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이 별 반응이 없어서 안 한, 증인의 진술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인님,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네, 뭐 그렇게 제 진술이 바뀐 걸 신념에 꼬집는 의해서 겁니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네, 다음 사항 저희들도 다 조직을 여쭙겠습니다. 운영하고 증인은 있는 작년 분이기 12월 4일 오후 4시경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여야 한다, 이재명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아니 없습니다. 만나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야당 대표하고 통화 한번 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계엄이 있었던 엄중한 시기에 증인이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증인을 경질하기로 마음먹고 대통령에게 증인의 사표를 받아야겠다고 했다는데 어떤가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조태용 원장님 마음인데. 12월 4일 4시 57분의 전화입니다. 이 증인이 대통령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했지만 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인은 이 검찰에서 이 통화 내역에 대해서 제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다가 대통령 번호를 잘못 누른 것이고 실제 통화를 하진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죠. 예. 증인이 대통령 번호를 잘못 눌렀다고 말한 전화는 증인의 개인 폰이 아니라 대통령하고만 통화를 하는 비아폰인데 잘못 누를 수가 있나요? 대통령하고만 통화하는 건 아니고요. 안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계자들하고 하는 건데 특히 그날은 대통령하고 그 통화했던 기억이 언제지? 그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통령 전화의 통화 내역을 눌러본 것이었습니다. 네, 증인이 이때 통화를 한 거는 전화를 누른 것은 4일 오후 4시경 국정원장에게 이재명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시라라고 건의한 것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반응이 미덥지 않자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된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런 정도로 제가 대통령께 전화드릴 일이 있으면 왜 제가 아까 텔레그램에 메시지가 올라와 있던데 왜 그거를 안보실 1차장을 통해서 보냈겠습니까? 제가 바로 전화해서 건의를 드리지. 12월 7일 날 대통령실에서 증인하고 여인영하고 사이에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뭐 해명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모릅니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한 바 없고 대공수사권은 간첩 정리 취지에서 나온 얘기라고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밝혔다. 뭐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본것 됐습니다. 이게 증인이 대통령이나 여인영하고 통화할 당시에 간첩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간첩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증인 조태용 원장한테 이 계엄 선포 언제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건 왜 물어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답도 조금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이때 이거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증인은? 하여튼 제가 1년 이상 중심으로 우리 국정원장님을 잘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12월 3일 전과 12월 3일 이후의 조태용 원장님은 다른 분 같다고 느꼈습니다. 증인 검찰에서 한 얘기 중에 조태용이 증인으로부터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도 왜 전화했는지 묻지도 않고 아무런 말이 없었고 이재명 한동훈 체포 얘기를 할 때도 증인의 말을 듣기 싫어하거나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조태용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짐작하세요? 3, 40년 정도 주식 생활한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떤 상황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굳이 그 말을 이 자리에서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성은 두 가지잖아요. 조태용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경우하고 몰랐을 경우하고. 12월 3일 그날 이후로 조태용 원장님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도 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국정조사 1월 22일이죠. 그때도 까지는 조태용이 증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을 뭐 전혀 완전히 부인하가 오후에는 방첩사 도우라고 전화한 사실은 보고받았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다. 이 얘기는 보고받은 바 없다라고 그 부분은 여전히 부인하고 그랬죠. 국회에서. 그런데 그 전에 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 조태용이 조사받으면서는 뭐 같은 취지로 얘기하기는 했어요. 방첩사 도우라고 지시받았다는 보고는 받았고 그런데 이재명 한동훈 얘기도 했는데 이 얘기가 맥락이 대통령 방첩사 도우라는 지시하고 연결된 얘기가 아니었고 한참 중간에 띄어가지고 이거는 무슨 시중에 떠도는 얘기 전달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 대통령 지시하고 연결시킬 생각을 못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해요. 그 얘기도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증인이 당시에 조태용한테 보고할 때 그 보고한 내용과 맥락을 가능하면 워딩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할 정도로 중간에 이야기들이 많이 끈 게 아니고 딱 네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님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아마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나 봅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최소한의 방침과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을 주셔야죠 하는 그 부분이 답니다.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혼자 4마디 5개 문장이군요. 그 4마디 5개 문장 이외에는 뭐 원장님이 특별히 말씀드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이렇게 헷갈리거나 중간에 뭐가 들어가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첩사 도우랍니다 하고 마지막에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답니다. 이 얘기하고도 조금 뜸을 들이긴 들이셨어요? 뜸을 들인다고 해도 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서로 뜸을 들이거나 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이런 지시를 받고 원장님하고 좀 추가적인 부분으로 상의를 하거나 아까 저기 변호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제가 나름대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휘관의 의지가 최소한 어떤 부분인지를 상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줬던 부분인데 원장님께서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걸 보면서 더더 당황하긴 했습니다만 뭐 굳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증인은 아까 그 5일 저녁에 국정원장이 사퇴를 요구했다가 6일 오전에 다시 태도를 바꿔서 뭐 우리 일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이 일해 봅시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6일에는 이미 그 저희가 지금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없지만 국정원장은 이미 5일 저녁에 그 6시 반경에 후임 1차장인 오우룡과 만났고 6일 오전에 이미 오우룡에 대해서 1차장 선임이 결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증인에게 같이 다시 일해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국정원장한테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당시에 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같이 알겠습니다. 일해보자고 하는 부분은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2차장, 3차장, 기조일장이 다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방금 그 제 주신문에서 그 김민서 조선일보 기자의 그 보도를 보고서 정보에서 연락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김민서 기자의 어떤 그 문자에 대해서 증인이 정보위를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때 이미 정보위를 통해서 답변을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정보위랑 이미 얘기가 있었고 이 내용을 정보위로부터 확인한 김민서 기자가 증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오전 11시 13분이면 이미 그
신성범 정보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름대로 정보에 가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증인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5일 경질되기까지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기타 민주당 의원과 전화, 카톡,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를 이용해서 연락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변호인께서 제 통화 있나요? 내역까지 다 조회를 하셨던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직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있나요? 한번 회신 오면 확인해 보시죠. 의제 125호증 제가- 다시 이를 재생해 제가 주십시오. 의제 여기가 125호증의 이를 재생해 재판정이긴 주십시오. 하지만 저기 변호인님, 제가 피의자로서 검사에게 조사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네. 하려고 그러냐면 저는 사실은 준엄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호출하셔서 당연히 국민의 의무로 여겨온 겁니다. 저 지금 공직자가 아니고 무직인 개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재생해 주시죠. 시간이 갑니다. 예, 그런 그 증인의 어떤 통화 내역 조회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증인의 위치에서 증인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56항 여쭙겠습니다. 증인은 국정원 1차장으로 임명되기 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 26일까지 국정원 특보로 근무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선은 의원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했던 김모 공작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였죠. 예. 이때 증인도 김모 특보와 같이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은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가 만약에 100억 넘는 대북 공작금을 띄어먹었거나 홍콩의 호화 빌라를 가지고 있거나 제가 해외를 담당하는 차장이기 때문에 해외 거점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돈을 모아서 위에다가 상납했다는 부분의 얘기까지 네, 증인 묻지 않은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습니까? 증인이 증언하기 전에 이 심판정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증언을 하고 갔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문제된 그 증인의 메모를 여기 화상기에 띄우고 보면서 똑똑히 이것은 기본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형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명단,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말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어떤가요? 당시 뭐 이미 통화 내역도 나와 있고 통화 시간은 나와 있는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어떤 명단이 있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죠. 네, 다음 질문, 저는 다만 다음 질문 좀 여인영 여쭙겠습니다. 사령관으로부터 시간이 11시 없어서요. 6분에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뿐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당시 증인과 통화할 때 엘리베이터 안으로 오르내리면서 아주 분주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명단을 말할 객관적인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방첩사 간부들도 체포 명단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체포 명단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널리 알려져 있듯이 방첩사가 출동한 것은 단 두 방향, 국회와 선관위 관련뿐입니다. 증인이 명단에 열거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와 선관위 방향과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뭐 특별한 연관성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준 명단을 받은 거고요. 그럼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 10명, 10여 명의 명단을 제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12월 6일만 하더라도 네, 제가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시간상요. 지금 제가 이미 다음 방첩사에서 질문을 똑같은 여쭙겠습니다. 명단이 확인됐다고 언론에 나왔던데요. 증인은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김성훈 경호차장 만난 사실 있죠? 김성훈 경호처장 만난 적 있죠. 같이 그때 출석하 있는 증인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김성훈 경호차장이 증인한테 이제 거짓말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증인이 미안하다, 가르마를 잘못 탔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성훈 그럼 제가 다음 경호차장이 질문 저한테 좀 뭐라 그랬냐면 좀 그만하시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 증인의 명단 속에 이제 김어준 씨가 있는데요. 이 그 피청구인 대통령은 선관위만 이야기했고 여론조사 꽃 경우에는 알고 난 다음에 중단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여론조사 꽃 경우에는 그 출동한 인원 자체가 선관위와 관련되어서 선관위, 과천 그리고 관악 그 다음에 연수원 세 곳과 여론조사 꽃 이렇게 여인영 사령관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묶였기 때문에 IT 요원들이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인의 이런 명단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변호인님, 제가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작전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책임지는 책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도와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뭘 도와줄 건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그때 그 여인영 사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우리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를 해서 한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문상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지금 뭐 검건이 위치 추적인이 이렇게 하는데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메모가 지금 이 뭐 탄핵부터 뭐 내란물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지금 저 아까 우리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그 지적하신 저 메모가 아마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12월 4일 날 이제 계엄 해제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국정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1차장한테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이 전화 끊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비화폰은 저 무음으로 늘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국정원장에게 전화해서 전화가 왔었노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대통령님께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뭐 제가 자세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뭐하지만 홍장원 1차장을 좀 해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다 안 물었습니다. 그건 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사표를 받겠습니다 해서 사표를 받고 아까 6일 날 뭐 다시 일하자 했다는데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는 것이 벌써 6일 날 오전에 그때 제가 관저에 있는데 이미 관저로 1차장 해임과 또 오호령 씨에 대한 임명 그 결재안이 올라와서 제가 그거를 점심시간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2월 6일 아침 기사부터 이런 체포 얘기가 대통령이 뭐 한동훈 대표를 잡아넣어라 이런 기사가 12월 6일 아침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국정원장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주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번 주에는 미국 출장이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날 하는 대통령 보고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 들은 기억이 나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둘 사이에 약간의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훈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듣고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인데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갔고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8시 한 반 무렵에 국무회의 하려고 이제 뭐 여러분 이제 국무위원도 오시고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들어오는데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저 내일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부재 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란 말을 안 합디다. 이렇게 제가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장도 아마 둘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나중에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원장한테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1차장 홍장훈 1차장한테 10시 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저 대국민 담화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저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제가 홍장훈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영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거는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 거는 방첩사에 주면서 저도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그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긴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차장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 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은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기관장끼리. 그리고 계엄이 선포돼서 여기가 합동수사본부가 되면요. 정보도 역시 방첩사가 국정원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재판관님께서 이 전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거는 뭐 제가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